안녕하세요. 원예 재배 실습 10월 27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토양 수분 함량에 의한 관수량 계산을 했을 때 토양의 그 부피를 측정해서 부피에 해당하는 물량, 그냥 단지 그렇게만 계산한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이제 물을 관수를 해야 된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발산량에 의한 관수 해가지고 이것도 앞에 나온 계산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간격이 나오는 건데, 사토인 경우에는 4일, 식토인 경우에는 9일,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사양토인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물이 쭉 빠지게 되는데, 식양토는 한번 관수했을 때 40시간이나 걸립니다. 그 180 cm까지의 깊이까지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차이가 16시간 이상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식양토에서는 관수를 했을 때 관수했던 물이 다 빠지고 그 수분이, 나무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사라질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사양토인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물이 쭉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것 때문에 앞서 나온 요 관수 간격이 4일 또는 9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것을 보고서 4일마다 한 번씩 1000평이 아니 1000제곱미터당 20톤의 물을 줄 것이냐,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특히 네덜란드나 그런 이제 선진 농가,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좀 잘 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나고, 충분히 주고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의 관수를 자주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그 스마트팜, ICT 온실을 만약에 관수를 한다 했을 경우에 관수량은 정해지잖아요. 관수량은 4일 간격에 20톤을 주면 된다는 관수량이 정해졌으면, 그 관수량을 한 번에 20톤을 딱 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해가 떴을 때부터 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뿌리 근처에 있는 공극이 충분해서 뿌리도 활성이 잘 되도록 하면서 관수량은 또 계속 또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관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4일에 20mm는 4일 안에 20m의 양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4일마다 한 번에 20mm, 그러니까 총 20톤의 1000제곱미터에 20톤의 물을 한 번에 딱 부어주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양분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이 등교하게 되시면은 토양 검정을 위해서 땅 파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직접 해보기 위해서 그 사과 또는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하나씩 정해가지고 조별로 하나씩 땅을 파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맡겨서 토양검정 결과를 받아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 밑거름을 얼마나 줘야 될지 계산하고 밑거름을 구매 후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냥 대충 퇴비 뿌려놓고 복합비료 뿌려놓고 해도 나무가 잘 자라긴 해요. 그렇게 해도 과일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뭔가 진짜 상위 1%의 그 전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도 할 줄 알고 또 정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스마트팜이라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 스마트팜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알고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 스마트팜은 보통은 이제 실내에서만, 온실 하우스 내에서 적용을 되지만 노지 스마트팜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빅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정보를 측정해서
관수량이든 비료량, 시비량이든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병해충 예찰을 하는지 이런 기술은 뭐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가장 또 기본적인 게 이제 양분이기 때문에 그 아마 원의학개론이나 이런 기본적인 과목에서도 다 배웠을 것이고 오늘 하는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다량원소와 미량원소가 있죠. NPK, 칼슘, 마그네슘, 황도 다량원소에 들어가고요. CHO 같은 경우에는 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비료 성분은 아니죠. 그다음 미량원소에 해당하는 것이 철, 망간, 붕소, 몰리브덴, 구리, 아연, 염소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온 형태로 작물이 흡수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물을 마시고 음식물을 먹는 것보다 이온 음료, 뭐 포카리 스웨트, 또 2% 뭐 있죠? 파워에이드 이런 걸 먹을 때 더 빨리 몸에 흡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온 음료 같이 작물이 뿌리에서 흡수되는 것은 이온 음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골고루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토양이 잘 보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N이라는 형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N2 기체, 질소 기체나 아니면 여기 NO3 질산 이온 또는 암모늄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스마트팜이든 시설원이든 양액 재배를 하게 될 경우에 양액 재배는 이제 거기서 하겠지만 그런 온실내에서 양액 재배를 하겠지만 과수에서도 포도 같은 경우에는 관비 재배하거든요. 관비 재배할 때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비 재배라 그래서 관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수 플러스 이제 비료 성분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재배할 때 이 성분의 구성을 알고 있어야만 재배가 되는 것이고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멀칭을 싹 해버리고 양액으로만 관비로만 양분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미리 퇴비 한번 깔아주고 밑거름을 깔아주고 작물이 자라는 동안은 관비로만 키우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만 하는 것입니다. 식물 양분의 이제 분류를 했을 때 1차 필수, 2차 필수, 미량원소, 부수원소 여기 염소, 규소, 나트륨 요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액 재배할 때 토양 흙 없이 양액으로만 구성할 때 요 16, 17, 18이 없어도 작물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작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필수 원소, 미량원소 이거 다 필수인데 아연이 없다? 그럼 작물이 죽습니다. 비실비실 되다가 결국은 죽어가죠. 구리 성분이 없다. 작물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그렇게 되는 거고 부수원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미량원소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필수 미량원소긴 하는데 부수원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규소 같은 경우에는 벼 같은 경우에 규소 성분이 들어가주면은 좀 더 그 벼가 단단해져서 바람이 불어도 덜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작물체에 규소 성분을 잘 이제 흡수할 수 있게 해주어서 작물이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작물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비실비실하다 했을 때 많이 주는 게 이제 칼슘, 규소 이렇게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식물체에 수분이 있는 성분, 수분에 해당하는 게 H2O, 그 다음에 건물에 해당하는 유기물, 무기물 해서 유기물에 해당하는 게 COH 다 들어가죠. 여기 질소, 황, 인 들어가고요.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안 해도 되죠. P, K, 이거 포타슘이라고 안 해도 되죠. 다 칼륨이라고 해도 다 이해되실 거니까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필수 원소, 미량원소. 미량원소라고 필수가 아닌 건 아니고 필수 중에 다량원소, 요거는 미량원소. 요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벌써 10분. 또 시비관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농부의 경험이 많을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퇴비를 뭐 몇 톤을 뿌려야겠다. 이번에는 뭐 붕사를 줘야겠다. 이번에는 뭐 칼슘을 줘야겠다. 그냥 경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험이 굉장히 쌓이신 분이고 그 경험도 확실하진 않은 거죠.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비가 덜 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방법보다는 엽 분석 또는 토양 분석을 맡겨서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엽 분석은 이제 기계가 필요하고 토양 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토양 분석 정도는 해주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는 뭐 친환경이 아닌가, 뭐 화학비료는 나쁜 거다 이렇게 뭐 특히 유기농 재배를 할 경우에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화학비료를 관행보다 3분의 1 이하로 뿌려야 되고요. 뭐 그렇게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도 많이 주면 안 되게 되는데 그것도 유기농은 아예 주면 안 되고 그 저농약, 뭐 친환경 이런 거 인증받을 때 3분의 1 이하였어요. 근데 화학비료는 꼭 나쁜 것인가 했을 경우에 질소가 기존에 땅속에 이제 질소를 그 좀 이제 확보하는 방법은 번개칠 때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작물에 같이 공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 또는 질소가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냥 밭을 놀리는 거 이렇게 였다가 그 과학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과학자분이 질소 기체는 일단 삼중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분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굉장한 에너지로 번개라는 아주 거대한 에너지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요 동물적인 뭐 효소 작용으로 겨우 그 질소의 삼중결합을 쪼개는데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어떤 과학자가 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 유한, 석회질소 이런 질소 성분을 비료로 줄 수 있게 되었는데 화학적으로 했다는 것은 기체를 압축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온도와 기압, 뭐 300기압에 뭐 400도씨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비료가 과연 나쁠까? 결국 공기 중에서 만들어진 뭐 비료 성분인데요. 그리고 인산, 칼륨 이런 것도 용성인비, 과석, 뭐 황산가리 이런 것도 대부분 쓸데없네요. 네. 화학비료 같은 경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광물을 갈아서 광물에다가 뭐 성분 한두 개를 추가해서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라 그래서 난 화학비료를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비재배라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관비재배를 할 경우나 아니면은 그 뿌리 활력이 약할 때 연면 시비할 때는 대부분 화학비료를 살포하게 되는데 화학비료 살포하는 것이 절대 그 뭐 환경적으로 나쁘거나 환경적으로 오염을 주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줄 경우에 오히려 오염이 되는 거고 적당히만 주면은 절대 뭐 나쁘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 김치를 먹는다든지 뭐 밥 반찬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있지만 저희 그 마그네슘 뭐 무슨 알약 이런 거 먹잖아요. 뭐 영양제. 사람도 영양제 그 알약으로 된 거 먹듯이 그런 성분을 뭐 땅에다가 주면은 나무도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학 비료가 뭐 해롭다. 뭐 무슨 뭐 거부감을 느끼고 퇴비만 주고 이런 거는 옳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본인 생각에 따라서 그 자연농법을 추구한다면야 이런 거 안 주는데 굳이 왜 자연농법을 추구하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거는 과수 창업을 위한 내용을 배우는 거고 과수 창업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은 생산량이 많거나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탭이나 뭐 유기질 비료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비료 써야 되고 화학비료는 대부분 광물에 의해서 나오고 또는 화학작용을 하긴 하지만 또
고온이지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불쾌하거나 뭐 그렇게 안 좋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요소, 유한, 과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화학 비료라고 되어 있는 황산가리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질소를 주기 위해서 요소를 줬을 경우에, 요소를 1kg 줬을 경우에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요소의 양은 1kg 곱하기 0.46%, 그러니까 46%만 작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물이 필요한 양이 1kg라면은 1kg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석 용성인비는 여기 보면 20%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5배를 줘야 1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인이라는 성분이 1kg가 필요할 경우에 5kg를 줘야 작물에 필요한 인의 양의 충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가 그 농약이 아니라 화학 비료를 줄 때 요 퍼센트를 알고 있어서 이만큼을 더 살포해야 된다는 거, 요걸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 같은 경우에, 특히 퇴비 같은 경우에 뭐 나무 껍질, 뭐 폐기 산업물 이런 거 다 뭐 주긴 하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숫자 3개 나오면 NPK예요. 숫자 3개 나오면 NPK, 질소인 칼륨인데, 질소인 칼륨 NPK라고 표시 안 돼도 숫자 3개 나오고 짝대기 나오면 NPK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분으로 만든 퇴비일 경우에 질소의 유효 성분은 2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이죠. 이게 1톤을 줬을 때, 1톤의 양을 땅에다 뿌렸을 때 질소를 그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유효 성분량이 2kg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엄청나게 뿌릴 것이냐, 아니면은 퇴비와 그 화학 비료를 같이 줄 것이냐의 이제 판단 요소는 요거가 되겠죠. 요 NPK. 개분 같은 경우에는 유효 성분량이 많은데 인의 함량이 너무 높아요. 인의 함량이 NK보다 인의 함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균형 잡히지 않은 땅의 영양분을 균형을 잃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개분을 많이 쓰게 되면 안 되고, 괴분과 개분, 닭똥이랑 소똥이랑 섞어주거나, 뭐 돼지똥이랑 소똥이랑 섞어주거나 이렇게 섞어서 NPK 함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죠. 2, 4, 7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12량은 비료 성분의 이용률을 나눠주고,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12량 곱하기 이용률이 작물 이용하는 양인데, 천연 공급량이라 해당하는 것은 땅 속에 이미 있는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토양 검정을 하는 거죠. 땅 속에 기존에 있는 양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료 성분의 흡수량 빼기 요 천연 공급량을 한 것이 이제 이론적 12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천연 공급량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고, 토양 검정 후에 천연 공급량을 넣어서 한번 다시 계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은 아주 이제 간단하니까, 방정식 다 아시죠? 방정식? 예, 뭐 해보시면 돼요. 분시 비율, 뭐 CB 비율, 이게 비료를 뿌리는 비율인데 요거를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와 칼륨은 한 번에 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비, 밑거름을 60%, 추비, 그 다음에 덧거름, 추가 비료를 6월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질소와 칼륨 같은 경우에는 토양 내에 이동이 잘 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처음에 100%를 다 주게 되면 빗물에 의해서 다 쓸려 나가고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비와 추가 거름을 나눠주는 거고요. 인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한다 그래서 싹 쓸려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밑거름으로 딱 줘야 이게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이제 뿌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작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인산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100%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른 거는 이제 빼고, 천연 공급량은 빼고 계산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사과 12량 계산을 하는 예인데요.
우분 1톤을 뿌렸을 경우에 그때 이제 추가로 우분을 뿌렸을 경우에 NPK를 주지만 실제 사과가 원하는 17, 9, 15kg에 해당하는 양은 부족하죠. 이 부족한 양을 주기 위해서 요소로 주어도 되고 유한으로 줘도 되는데 그렇게 줬을 때 밑거름을 요소로 줬을 경우에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에요. 요거 이제 요소량은 4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소는 46%만 작물이 이용한다고 질소 성분이 유효 성분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량이 뭔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0.46을 곱하고 그러면은 이제 질소 유효 성분의 양이죠. 그런데 우분에 의해서 2kg가 채워지죠. 근데 필요한 양은 17kg인데 밑거름은 60%만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2를 넘기면은 여기다가 빼기 2, 그다음에 곱하기 4.6을 넘기면 나누기 4.6이 되죠. 17 곱하기 0.6 빼기 2.0 에다가 나누기 0.46 하면은 17.8k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필요한 17kg 양을 그대로 줘도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요거 계산량은 나름대로 이제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죠. 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네, 정확한 양을 주게 되고 요소 같은 경우에는 덜 줘도 문제고 많이 줘도 문제이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게 되면 나무가 웃자라고 연약해지고 병이 많이 오죠. 많이 주면 덜 주면 덜 준 대로 못 자라죠. 그러니까 적절히 줘야 되는데 적절히 줄 수 있는 양이 10아르당 300평당 17.8kg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300평 가운데에 뭐 통로나 이런 거 빼면 더 적게 줘도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밑거름으로 뭐 비료 한 포대 정도를 300평당 비료 한 포대 이렇게 주는 것이 요 우분 1톤을 줬을 때 양입니다. 우분마저 1톤도 안 뿌렸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1톤 뿌려봤자 차이가 크지 않는 거죠. 여기서 2.0 빼봐야 뭐 키로수 얼마 늘어날까요? 얼마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과제는 인 같은 경우에는 요 9, 4 NPK니까 9, 4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였죠. 20% 그다음에 여기 기비량이 100%고 그거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퇴비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퇴비를 줬을 때 좋은 것은 질소 방출량, 유효 질소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커지죠. 채소는 매년 똑같은 만큼 자라고 없어지고 똑같은 만큼 자라고 없어지는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처음 심었을 때부터 계속 커가기 때문에 필요한 질소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질소량, 많은 비료량을 그 화학 비료로만은 충족하기에는 어렵고 질소를 꾸준히 시용했을 경우에 질소 방출량이 쭉 늘어나면서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비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유기물 비료를 같이 줬을 때 더욱더 그 필요 질소량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숙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한번 쭉 줄어드는 건데 이건 질소 기하 현상이죠. 질소 기하 현상. 그래서 완숙된 유기물 비료, 완숙 퇴비를 뿌려야 되는데 완숙 퇴비인 경우에는 이미 웬만한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되었기 때문에 거의 양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머지 양분이 점점 더 쪼개지면서 바로 이용 못하지만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질소 성분이나 양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아주 다량의 양분을 방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로 대부분 초기에는 화학비료로 대부분의 양분을 채워야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기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량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이거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건데 겉을 걷어내고 토시 뭐 15에서 20cm 이거를 이렇게 굳이 모양은 안 해도 되고 한 5군데 정도 땅을 퍼서
흙을 섞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한 군데 토양만 봐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토양에 유독 비료가 많은 부분도 있고 유독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은 정확하지가 않고 또 나무별로 하기에는 또 채취해야 될 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두세 군데 정도 또는 5군데 정도 땅을 파서 그 흙을 모아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예전에는 그 채취하는 봉투를 줬었는데 그 봉투 비용이 또 많이 나가서 안 준대요. 이제는 저희가 그냥 그 지퍼백에다가 흙 담아서 가져가면 거기서 또 한다 그래요. 이거를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건조시키고서 옮길 때 새 비닐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봉지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시료용 봉투는 더 이상 지급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퍼백 다음 주에 준비할 테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토양 12관리 처방서가 나오죠.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뭐 많이들 나오는 이게 여기 유기물이 적게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퇴비를 워낙에 많이 뿌려가지고 유기물이 한 10,000음 나오고 유해인산은 거의 한 1000까지도 나옵니다. 잘못된 땅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는 유기물이 많다 하면 좋을 수 있겠는데 인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 인이 많다 그래서 큰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 덕분에 과일이 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비는 꼭 가을에 해야 되는가 했을 경우에 토양에 만약에 진흙 성분이 많다면은 꼭 가을에 해야 되는 거고 모래 성분이 많을 경우에 가을에 미리 줘버리게 되면 오히려 토양 양분을 이용 못하고 다 쓸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양의 대부분이 모래 땅이다 그럴 경우에는 양분을 거의 나무가 즉시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먼저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비중에 따라서도 비료에 따라서도 칼륨과 그 인산의 토양 내 이동 속도나 물에 녹는 시간 이런 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에 따라서 비료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아예 그냥 퇴비가 가지고 있는 질소량이 있고 천천히 녹는 거, 더 천천히 녹는 거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질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효화율이 이 부분 때문에 한 10년 뒤에 했을 양을 올해 준 퇴비가 채워준다. 요게 여러 해에 걸쳐서 무기화되는 질소가 누적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퇴비를 뿌리게 되면 내년을 위해서 사용되는 질소는 요거랑 요 두 개, 1번, 2번이겠지만 요 좀 중간 세 번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5년 뒤, 10년 뒤 이용되는 양이니까 퇴비를 계속 뿌려주는 게 좋은 거죠. 유기물, 부산물 비료는 서서히 변하고 화학 비료는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양약처럼 반짝반짝반짝. 그러니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줘야 되는 거죠. 연면 시비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줘야 되고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칼륨 이런 거를 5일 간격으로 교차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연면 시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학 비료 같은 경우에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땅에다 뿌릴 경우에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비 왔을 때 땅 밑으로 용탈되는 양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물은 쭉 양약은 찍찍찍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양약이 아니라 그 화학 비료는요. 그다음에 퇴비 같은 경우에 결국은 미생물이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그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생물이 땅 속에 잘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뿌려대거나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땅에 중요한 발효를 하는 호기성 미생물을 죽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 특히 양분을 잘 발효시켜주는 미생물이 잘 살아있을 수 있게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퇴비할 때도 당연히 중요하고, 퇴비화할 때도 이렇게 미생물이 이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높은 온도가 되지 않게 뒤집어 엎어주는 역할, 뭐 이런 일도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M 원액을 뭐 배양시켜가지고 관비할 때 EM도 같이 뿌려주고, 저번에 그 뭐 홍 누구야? 뭐 그런 학생들 뭐 그런 EM 원액을 과수에도 주긴 하는데 뭐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땅 내에 유기물이 잘 분해되도록 미생물의 그 균형도 잘 갖춰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에 따라서 필요한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300평당 3톤. 엄청나죠? 토양 개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이제 과수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토양에 뭐 무슨 모래를 더 주고 진흙을 뿌리고 이런 거보다 양분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유기물이나 이런 걸로 해주고, 이렇게 뭐 심토 파쇄기로 땅 깊은 곳에 굳어 있는 땅을 좀 풀어주는 것, 요거는 이제 좀 해주면 좋습니다. 심토 파쇄기. 특히 요거 많이 하는 데가 그 골프장에서 이거 진짜 많이 하죠. 자, 우분 1톤, 10아르당 1톤을 시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분 같은 경우에 247을 흡수했죠. 그랬을 경우에 인을 주고 싶습니다. 인을 주고 싶은데 인의 필요량은 9입니다. 9. 근데 산은 이미 줬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기비량은 100%. 용과린을 줬을 경우에 용과린의 효율은 20%. 그러면은 용과린을 몇 킬로 살포해야 되는가,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